보면 네. 정청래 후보랑 유시민 작가가 어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필패론 얘기했었고 어제 밤에 한 유튜버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현주 의원 등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사실 최고위원 출마하기 전에는 예. 그런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예. 뉴 이재명 이것도 굳이 그거를 그렇게 구분하지 아하. 않았고요. 예. 그런데 어제 그 인터뷰한 내용 제가 오면서 신문 기사를 쭉 봤는데 예. 왜 하필 이 시기에 또 이런 얘기를 또 하지? 근데 어제부터 저희가 투표가 진행되고 예.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춘 특정 지지층을 더 결집하고 네. 투표에 나서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정청래 후보와 팀 정청래 힘을 몰아주는 뭐, 차량은 그거보다는 뭐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동의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실 제가 당원들을 만나보면 그 발언에 영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겠죠. 그 말을 믿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변한 거 아니야? 그러다가 임기 끝난 다음에 검찰 손에 의해 수수로 당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 그래도 제법 있다라는 걸 저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긁어주자는 거다 이런 네, 생각이시군요. 말씀이시군요. 전당대회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니 그 말씀하신 검찰 관련해서 어제 이제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도 유 작가가 얘기를 했던데 대통령이 수사 기소에 완전한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사의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 한다는 게 내 가설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네. 어저께 저희 정책의총이 있었잖아요. 예, 예. 어제 그 정책의총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당내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토론을 했을 때 그때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저도 배우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 이 중차대한 문제를 그냥 넘겼더라면 얼마나 나중에 후회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수기 과정을 공개적으로 갖는 건 매우 중요하다. 예.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져 장윤기 사건도 그렇고 성범죄와 관련된 여성 아동 청년들의 그 상황도 그렇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이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 목소리를 만약에 대통령이 완전히 무시하고 내가 검찰로부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 처음에 주장했던 대로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완전 수사권 박탈로 가야 돼 라고 주장을 한다면 예. 저는 그게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자세일까라는 것을 되묻고 싶어요. 왜 그렇게 대통령을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예. 국민들과 떨어지도록 예. 국민들이 등 돌리도록 그렇게 이 상황을 몰아가는 건지 오히려 그것이 충정이 섞인 발언이 아니라 예. 국민과 대통령을 분리해내는 발언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기에 제대로 된 정치인, 그 다음에 집권여당,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수기하시오가 정답이죠. 국민들이 이 점을 우려합니다. 예. 실제로 검찰의 많은 수사건이 99%가 이 민생과 관련된 거죠. 일반 형사 사건이. 네네. 저도 그걸 막 찾아본 거예요. 잘 네. 모르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우려는 정당한 거죠. 논의를 해야지요. 왜 자꾸 대통령한테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 의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야 라고 단정 짓고 의심하고 국민들하고 분리시켜내려고 애를 쓰지 말고 저는 시간을 좀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그냥 보안 수사권 전당대회 전까지 빨리 완전 폐지 이건 안 된다. 저 반대합니다. 저는 어제 정책의총 하면서 느꼈던 게 더 들어야 된다는 생각했습니다. 제도를. 설사 그것이 그 주장대로 보안 수사권 완전 박탈로 간다 그런 결론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이 제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시간은 그리고 수기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아무튼 당선이 되셔야 되잖아요. 네. 그죠? 필승 카드 있는데 그거는 필승 카드.
저는 제가 가진 필승 카드가 아니라 이기는 민주당에 대한 얘기를 많은 후보들이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길 건지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저는 민주당이 이기려면 민주당이 내걸어야 하는 기치가 전국정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국정당이라는 거는 김대중의 동신정책, 노무현의 국가균형발전, 그다음에 이런 문제, 지역주의, 타파, 이게 그 연장선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구조적 다수, 저는 이것에 제 용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그게 전국정당화이고, 이건 오랫동안 민주당이 꿈꿔왔던 가치다. 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민주당이 이기는 길이다. 그리고 이 가치에 우리 당원들이 동의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국정당화 하는 길에 저 임미애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오셨으니까 마지막 질문. 어제 이슈가 하나 생겼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대통령 분당 아파트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위해 가지고 근저당 설정해주고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 근저당이다. 사금융이냐, 대출길은 막아놓더니 대통령은 뭐 사금융을 통해 가지고 매수인에게 이득을 줬네, 뭐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매수인의 상황을 배려해 준 거 아니에요? 이게 대출과 근저당 설정은 다른 거잖아요. 예,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더 좋았겠지만 사실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재개발이 들어갈 때 미리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돈은 안 받은 거고, 그러니까 돈 받기 전까지 근저당을 설정해 놓는 건데, 저는 이걸 가지고 과도하게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내고 억지로 이 공격 포인트로 삼는 것이 조금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입후보하신 임미애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대 라디오 SBS 러브 FM 수도권 방송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 다른 쪽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두 가지 지점이 문제라고 봐요. 일단은 매수한 가격이 한 29억 정도라고 하는데, 원래 아마 전세가 들어있어서 전세 보증금이 약 11억 5천 정도 돼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매도하면서 등기를 넘겨주고도 이제 근저당을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마 채권액이 한 15억 정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아마 계약금 정도만 받고 빨리 등기를 넘겨준 상황이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앵커도 잘 아시겠지만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잔금 지급과 이 등기 이전이 동시행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를 넘겨주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큰 금액을 못 받았는데 등기는 서둘러 넘겨줬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청와대에서는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고 하는데, 아마 이 지금 아파트가 있는 그 분당의 양지마을, 여기가 아마 재건축 단지로 이제 추진이 되면서 이번 달 안으로 등기 이전을 해야만 시켜서 입주권 행사가 가능하다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등기 이전을 해줘야 제값에 받고 팔 수가 있는 상황 아니었나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에서 이 부동산 관련된 대출 규제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9억 아파트 같으면은 이게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사고 싶은 사람도 못 사고 팔고 싶은 사람도 못 파는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이게 대통령이 사금융을 제공해가지고 본인의 아파트는 지금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매수인이 정상적인 어떤 매수인이냐 아니면 특수관계 아니냐 하는 의혹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죠. 예, 예. 일단 청와대에서는 저 대통령하고 매수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지휘관이 네네.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냥 요 거래 법률위원장이시니까 네네. 불법 요인은 없는 거죠? 지금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로서 이것이 뭐 어떤 법 위반이다 하고 뭐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출 규제라든지 다른 우리 일반 국민들은 예. 굉장히 부동산 거래에서도 규제를 많이 받고 지금 힘든 상황인데 왜 유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만은 이렇게 이런 희한한 방식으로 거래가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예.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의원님 반대로 아니 내가 일가구 2주택 아니니까 이거 꼭 팔아도 되는 건 팔아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근데 국민과 약속한 게 있으니까 내가 그냥 내놓은 건데 네네. 나는 싸게 팔았는데 안 팔고 더 놔줬으면 재건축도 더 가격이 오를 건데 나는 경제적 이득도 보지 않고 싸게 팔았는데 매수인이 곤란한 사정을 내가 생각해서 조금 배려해 준 건데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근데 그게 보시면 원래 부동산을 아파트를 거주하고 있는 집을 사고 판다고 할 때는 통상적인 우리 국민들은요 이 이사갈 집을 구해놓고 살고 있던 집을 팔고 그 시기를 잔금 지급 시기를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사를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오직 청와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살고 있는 집은 있으니까 그렇게 집을 그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할 때 그런 잔금 지급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출 규제가 얼마나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국민들은 느끼고 있는데 대통령은 청와대는 전혀 못 느끼면서 뭐가 문제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로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는 옥죄이면서 자기는 청와대에 있으니까 그런 규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딴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당연히 공격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신 거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의 이득을 좀 포기하면서까지 매수인한테 좀 배려해 준 거, 혜택을 준 거, 그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대출은 막아놓고 실제로 본인 집 매도할 때는 뭔가 대출을 받은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요 이율 배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뒤에서도 당연히 맞고요. 첫 부분에 말씀하신 대통령이 과연 이익을 조금 덜 보고 이렇게 매매를 한 걸까요? 7월 말 이전에 싸게 내놨다고 그래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거래였다면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빨리 팔아야 대통령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청와대에 어떤 추가 해명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의원님? 저는 추가 해명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 만약에 15억에 이르는 매매 대금을 정말로 뭐 10월 달에 지급하기로 한 게 맞다고 한다면 그때까지의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정했고 대통령과의 거래에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과연 이 대금의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하기로 한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대출 규제는 엄청 하면서 그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심지어 막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쨌든 대통령이 집을 매도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지금 현 정부의 대출 규제 요거를 좀 우회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 현재 지금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야당 입장에서? 저는 지금 뭐 대출 규제도 문제고요. 또 지금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세금 문제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지금 뭐 청와대 입장은 대통령 입장은 뭐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시장의 조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반면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들어선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고요. 예.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 값은 뭐 너무 올라가지고 청년들이 집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지금 1년 넘게 왜곡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예. 정부가 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시각이 지금 주식시장에서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고 하는 예. 또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예. 시장을 조정하는 역할 정도의 정부가 관여를 해야지 예. 모든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을 정부가 대통령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 예. 이런 기본적인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의원님 그 레버리지 말씀하셔가지고 어제 대통령이 네네. 그 얘기도 했잖아요. 이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으라고. 예. 자, 그런데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하필 급상승 국면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이 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진단과 대책 주문까지 어제 얘기가 나왔어요. 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전문가들은 굉장히 그 폐해를 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것을 또 착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자산 종목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예. 지금 그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해서 정부 인사들도 이게 도입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도입을 주도했던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영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도입에 있어서 문제는 있었지만 지금은 이것을 또 생산 폐지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 아주 그냥 미미한 보완책 정도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10조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을 완전히 좌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청와대나 정부가 좀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예. 뭐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둘러댈 것이 아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상대성 폐지까지 고려하는 예, 좀 진지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김용범 정책실장이요. 네네.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그분은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있어서 지금 왜곡 현상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져야 될 분이에요. 예. 작년 국감이었나요? 예, 국회에 예. 나와가지고 그 불같이 화를 내는 예.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분이 예. 국가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분인가 생각을 했거든요. 예. 역시 보니까 정책들도 굉장히 과격하게 이 도입을 하고 예.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예. 이런 것이 멸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당장 경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의원님. 네네. 이 선관위 특검에 여야가 합의를 했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특검을 어떻게 뽑을 건데 요거는 이제 합의가 됐는데 예, 예. 뭐 수사 범위, 뭐 대상, 기간 요건 좀 달라요, 양당이.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은 뭡니까? 지금 이번 그 선거 참정권 훼손 사태가 뭐 투표용지 부족이라고 하는 문제로 불거지긴 했지만 예.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생기게 된 그동안의 과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선관위 자체의 어떤 근무 태만이라든지 또 잘못된 시스템도 문제겠지만 지금 사전선거 제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선거 제도의 관리에 굉장히 과부하가 걸렸다고 하는 것이 선관위 자체의 진단이고요. 예. 그렇다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불러온 것이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까지도 예.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수사 범위를 다 포섭할 수 있는 그런 특검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여기에 또 그런 부분들을 밝혀낼 수 있는 특별검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당연히 또 특별검사 인선 절차가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러브 FM 라디오 방송을 틀었어요. AI 주차 모드로 러브 전환합니다. FM 라디오 방송 수도권 방송인가?
그걸 들었는데 국가 정책을 어떻게 짰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뭔가 만들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아니면 그런 게 있잖아. 만들었는데 수정하고 보완하고 관리하고 활용하고 뭐 단계적으로 또 설정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마냥 놔두면 문제가 더 불거지니까 내가 이런 걸 말하면 뭐 하겠어. 누군가가 또 우리 집에 와가지고 또 우산을 하나 박살내놨어. 이거 CCTV 하나 장만해서 달아놔야 되겠어. 그냥 저기 빵 과자 조금만 먹고 CCTV나 달아볼까? 아, 거지 같은 인간들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그냥 뭐지 이지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아마도 신발 신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 내가 그랬잖아. 내가 응? 신비주의자가 아니라고. 본인들 먹을 거 잘 먹고 잘 살면서 왜 자꾸 나를 자꾸 들먹이는지 모르겠어. 왜 그러는 것이냐? 응?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딴 사람들도 있잖아. 뭐 사이비 종교도 있고 저 차 뭐야 충전했으면 충전기 커버를 닫고 가셔야지. 에이 참. 생각이 없으신가 봐. 저렇게 가는 거야? 그런가 본데? 가시네. 미처 생각 못하고 가시는 것 같아. 미처 생각을 안 하고 가셨네. 어디로 가셨나? 그치? 앞에 그거를 커버를 정리를 한 전기차는 그런 거를 하긴 한 다음에 가셔야 돼요. 안전운전 하세요 아저씨. 앞으로는 전기차 이용할 때는 반드시 커버를 잘 쓰고서 잘 하셔야 돼요. 저거 저 뚜껑 캡 안 닫으면 소리 안 나나? 응? 뚜껑 접지선이 그 캡이 안 닫혔습니다 하고 뿅뿅 뭐 그런 소리가 안 나면은 내가 닫았나 안 닫았나 긴가민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치매가 오면은 전기차 모는 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코드선을 뽑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깜빡 잊으면 이제 그 상태로 달리는 거잖아. 뭐 그런 일은 있겠어. 나도 모르지 뭐.